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아입니다. 자아는 원초아로부터 분리된다. 앞서 봤듯이 해서 자아, 초자, 에고, 슈퍼에고는 다 이드 원초아로부터 분화된다. 이게 분화되는 과정이 바로 발달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언제? 구강기, 항문기를 거치면서 발달한다. 근데 여기서 구강기, 항문기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음, 이드 원초아가 쾌락 원리에 의해서 그런 추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 추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긴장을 감소시키는 통로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입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발달 단계에 따라. 그래서 구강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다음 장에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발달과 관련해서 봤을 때 영악이 한 두세 이전까지 해당하고 항문기가 이제 뭐 유아기 초부 초반 그렇게 해당해요. 자, 원초의 욕구를 즉 이드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킨다. 뭐 아까 원초화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있고 바로 정신적 에너지 리비도의 저장소고 이 원초와 이드로부터 자아가 초자아가 발달해 나온다. 그런데 자아 초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었어도 이드의 쾌락 원리에 따라 그 추동으로 인한 긴장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행동, 사고, 감정들이 현실 고려 없이 막 즉각적으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결국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는 공격이나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서 그것이 뭐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어떤 정상으로 병리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원초아가 갖고 있는 그런 충동이라는 것은 메슬로의 바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생물적 충동들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삶의 충동 중에서도 성적 충동, 여기서 봤던 성적 추동, 그걸 이제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적 쾌락, 즉 삶의 추동으로서의 그러한 긴장을 해소하는 통로가 처음에 입으로, 그다음에 항문으로 해소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이들로부터 에고라는 것이 분화, 즉 발달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바로 그런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를 거치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는 원초아가 바로 즉각적으로 쾌락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한 긴장, 추동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는, 즉 달리 하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는, 즉 원초와 이의 봉사자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자아가 잘 분화, 발달, 즉 건강하게 형성되어야지만이 적응적인 성격이고 바로 이드에 있는 그러한 욕구를 현실에 맞게끔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이 이드의 욕구가 현실적으로 잘 충족되지 못하고 쾌락 원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체상으로 심리적으로 병리적 현상이고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성격이 건강하지 못하다, 부적응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초기에 제가 여기서 초반부에 봤던 뭐 성격이란 것을 무의식적 갈등과 관련해서 형성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행동과 정상으로, 즉 갈등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행동과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치료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현실 원리에 따른다. 현실 원리에 따른다. 그래서 현실 원리에 따른다. 이 말을 갖고 좀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자아가 건강하게 잘 발달하는 자가 성격, 건강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초자, 초자도 아까 이드로부터 분화된다고 했는데 초자는 사회적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다. 그런데 이 사회적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사회관계가 뭐예요? 바로 엄마와 나, 그리고 그다음
아버지, 뭐 가족 이렇게 되겠죠. 그 우리 발달할 때도 1차 양육자와의 관계, 애착 관계 얘기하면서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안정 애착, 뭐 회피 애착, 저항 애착, 뭐 혼란 애착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고 이것도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 사회적 가치와 도덕, 도덕이라는 것이 나 혼자, 이 세상에 혼자 무인도에 나가 태어날 때부터 무인도에 똑 떨어져서 혼자 사는데 거기에 뭐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덕이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적응적인 행동, 방식, 양식, 더 큰 이름으로 문화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처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나에게 내면화, 몸으로 마음으로 내 것이 되어지는 첫 번째 사회적 관계가 어디예요? 바로 1차 양육자의 관계죠. 바로 그러면서 어디 이 초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초자라고 이 프로이드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분트처럼 구조적으로 나누어 놓은 어떤 마음의 구성 요소로서 초자가 이드 원초아로부터 분화되어 나온다. 즉 발달되어 나온다는 거. 근데 그 발달되어 나오는 시기를 여기서는 남근기라 이름 붙였는데 남근기가 바로 그 유아기 후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근기를 통해서 서서히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초자가 지금 사회적 적응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 원리를 따른다 했는데 이 부분도 잘 발달하지 못하면 결국 어울려서 살아가는 중에 행동들이 부적응적으로 나타나겠죠. 그 불균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격의 문제인데 그 성격이 아까 이드 그리고 슈페고 에고 이 세 개의 마음 구조 사이에 바로 이드가 가진 그러한 욕구를 얼마나 잘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또 어디 이런 도덕 원리에 맞게끔 초자가 갖고 있는 도덕 원리에 맞게끔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건강한 성격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걸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하는데 성적 만족을 체험하게 하는 또는 생의 그런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신체 부위에 따라 발달 단계 나누고 그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구강기가 지금 1년 8개월이니까 한 2살까지 영아라고 그때 본다고 했죠. 이때는 주로 입을 통해서 쾌락 원리에 따라 즉각적으로 원초아의 그런 쾌락 원리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렇게 어떤 추동을 해결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지면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것을 고착이라 한다. 그렇게 합니다. 373쪽에 보시면 첫 줄에 고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고착된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다. 고착은 욕구 충족이 안 되어서 좌절을 경험할 때, 즉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경우죠. 혹은 욕구에 너무 과하게 충족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를 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항문기. 2살 이후부터 한 7살까지를 우리 발달 그 첫 페이지에서 그때 살펴봤듯이 뭐 유아기라 하는데 항문기는 유아기 초반이라 볼 수 있겠죠. 3살까지. 이때는 항문을 통해서 이 추동을 위한 긴장 감소를 해결하는데 이 동안에 지금 에고는 점점 발달하면서 현실 원리에 맞게끔 이의 그러한 추동을 해결해 준다. 여기 보면은 보유와 축출의 즐거움을 통해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이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이것이 얘기한 내용이 아까 2단계를 거치면서 에고가 점점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남근기는 아까 입학 전까지를 그 유아기를 했으니까 3에서 5세 같으면 유아기 중후반쯤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바로 성 정체감을 인식하고 초자를 형성한다. 그리고 잠복기라 해서 이제 결국 요거는 이제 아동기 초등학교 시절이 될 테고 말 그대로 잠복기. 그다음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3세 이후 여기에 성기기 해서 이때는 이제 타인과의 그런 이성적인 그런 관계라면 이 남근기까지는 자기애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인다. 자기애적인 성향 하에서 이들의 그런 추동들을 에고가 잘 살펴가면서 또 도덕 원리에 맞게끔 그렇게 중재하는 가운데 성격이 발달한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것이 이제 자기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그런 이성애적인 성향하에서 발달되어진 이러한 이더, 에고, 슈퍼 사이의 3자 관계 안에서 그런 적응적인 성격이란 이름으로 행동, 사고,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뭐 사회적 적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분석 이론에 이제 5번째라고 붙여진 부적응의 개념. 부적응, 그렇다면 부적응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느냐? 앞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자면은 심리적 부적응, 즉 원초와 이드, 자아, 에고, 초자, 슈퍼에고의 불균형으로 리비도가 아까 뭐니까 생의 추동, 즉 성적 추동의 에너지라 그랬죠. 그 에너지가 결국 추동을 일으킬 텐데, 예, 그 추동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적응적이다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드의 그러한 그 쾌락 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추동으로 인한 긴장을 이 삼자가, 자아가 중간에 집행자 역할을 하면서 도덕 원리에 맞게끔, 그리고 원초의 그러한 추동도 해결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잘 조율하면은 이것이 심리적인 적응 상태고, 그렇지 못하고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긴장 욕구가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억압되어지고 하면은 그것이 몸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부적응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는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쓴다. 이 방어 기제는 프로이드의 딸인 그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만드는 개념인데,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뭐 한 열 몇 가지가 있고, 이것도 뭐 우리 교재는 근데 이 방어 기제란 이름만 있고 방어 기제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양이 뭐 적지 않은데, 뭐 교재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굳이 그걸 열거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테고, 방어 기제는 바로 에고가 아까 현실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긴장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 에고가 사용하는 것이고, 흔히 하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어떤 변명 같은 것들이에요. 변명 같은 것. 음, 우리 3장의 그 생물 심리학, 생리 심리학과 관련된 뇌와 행동 부분에서 그 글상자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불리뇌 환자의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 뇌가 서로 소통하지 못할 경우에 왼쪽 뇌는 오른쪽 뇌가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왼쪽 뇌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지어낸다. 즉 언어적 어떤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좌뇌다. 그래서 언어 중추는 주로 좌뇌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 불리는 환자 같은 경우에 왼쪽 뇌가 왼쪽 뇌는 오른쪽 뇌가 경험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 뇌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주어지면은 결국 왼쪽 뇌는 음, 언어를 통해서 나름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방어 기제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글상자에다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바로 왼쪽 뇌가 언어를 통해서, 즉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변명이 방어 기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제가 소개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방어 기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용도 많고 하니까, 제가 변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 언어예요. 어느 교재도 뭐 방어 기제는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세세적으로 방어 기제를 얘기를 할 수 없고 교재 없으니까, 제가 방어 기제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제가 전달하자면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좌뇌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정상인에게도,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분리뇌 환자가 보여주는 그런 좌뇌의 이야기 짓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또 그런 것이 있고, 바로 그러한 좌뇌의 이야기 짓기 같은 것이 바로 이 에고, 소위 의식적인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에고와 관련되어진다. 그래서 이 에고가 어디 이런 이드와 초자와 쾌락 원리, 도덕 원리, 이 두 양자 간에, 초자는 뭐죠?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주어진 어떤 지켜야 할 규칙, 원리죠. 즉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어떤 행동 방식이고, 이드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려는 그런 방식인데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의 필연적인 갈등을 이 에고가 잘 발달되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요렇게 저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데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그러한 불해결, 즉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안을 이 자아가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방어기제라 부르고 이 방어기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린의 환자에게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좌뇌의 언어를 매개로 한 그러한 이야기 짓기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어를 걷어내고 자아를 강화하면, 즉 자아를 더욱더 건강하게 발달시키면 이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치료 과정이다. 이러한 불균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치료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프로이드가 한 얘기예요. 이런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환자를 원래의 인간의 원래의 공경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다 이런 소위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러한 원초와 개념, 초자 개념 사이에 그런 불균형, 즉 갈등, 그로 인해서 불안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 불안 얘기하면서 불안이 우리 인간에게 살아있는 생물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얘기한 바가 있을 텐데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안을 자아가 나름 그래도 잘 해결하면서 적응해 오고 있다면 뭐 방어 기제를 그렇다면 건강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불균형이 심해서 그 불안이 감당할 정도가 못 되어서 달리 얘기하면 불안을 감당할 만큼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러한 방어 기제가 너무 왜곡되어서 사용될 때 그것이 행동상으로 또는 신체상으로 그런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러한 불안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러한 어떤 방어 기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나타난 병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이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궁극적 목표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어려움, 공경이라 표현했는데 불안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것은 환자, 달리하면 우리 인간들이 지닌 원래의 공경으로 되돌리는 것뿐이다라는 거. 즉 인간은 고민하면서 그렇게 문제와 늘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치료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자아가 워낙 약해서 달리하면은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이러한 불안 긴장을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불안 긴장을 더더욱 해결하지 못해서 방어 기제가 잘 작동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 평가를 한 부분은 생애 초기 경험에 너무 강조를 했다. 아까 뭐 그 남건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상황이나 조건들이 갖는 중요성을 소홀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충동을 강조한 나머지 아까 메슬로 욕구 단계를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동기 목표 메슬로의 욕구 단계 보면 최상위는 자기 실현 그다음 이제 뭐그 자기 존중감 그리고 소속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다른 동기 목표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간과했다는 거. 지금 이제 성충동이라는 성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며 그 해결을 에고나 슈퍼에고나 이더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런 성적인 생의 동기 말고도 다른 동기들도 있다라는 거 그걸 놓쳤다라고 이제 비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메슬로우 넣어놓은 거예요. 메슬로우는 그런 생물학적 동기 외에도 다른 동기들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성격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동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막 개념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몇 차례 얘기한 대로. 자, 경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여 아까 제가 이 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개념 이런 용어들 이런 개념들이 은유적으로 사용되어서 그것이 검증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설명이라기보다는 묘사, 문학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어질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경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여 과학 이론으로서 자격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고 비평을 받고 이미 일어난 현상의 사후 설명, 이미 일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예측하기에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비평받기도 하고 표본 집단이 주로 빅토리아 시대 중상류층 여성에 국한되었다는 점이 또 이것이 지금 시대에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두루두루 적용하기엔 좀 곤란하다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시대 여기가 문화적으로 뭐 성과 관련해서 많이 억압되었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소위 아까 슈퍼에어 관련된 도덕 원리가 더욱더 적용되어지고 그런 도덕 원리에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죠? 그런 사람들 달리 하면 최하층민들한테는 그런 도덕 원리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생존 원리가 더 급박하겠죠.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중상류층 여성들에게 이런 소위 그러한 성적 억압이 팽배한 그런 문화가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것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그렇게 국한되어서 소위 성격이란 이름으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러한 신체 증상,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히스테리라든지 그러한 사회적 부적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걸 프로이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본 거예요. 결국 프로이드의 이론은 바로 이런 문화의 산물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의 특정한 계층에게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이론이 아니냐. 그래서 표본 집단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시대 문화,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비평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요. 에릭슨도 이 프로이드의 어떤 계보를 이었는데 계보를 이었다. 하여튼 정신분석학적 그런 성격 이론을 가지고 인간을 살펴봤는데 프로이드와는 달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서 이탈되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프로이드와 다른 점은 프로이드와 달리 전생의 발달을 봤다는 거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남건기까지 해서 다 끝나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때 벌써 타고난 것이고 거기에서 그 구강기, 항문기를 통해서 에고가 발달하면서 난근기에 슈퍼에고가 발달하고 해서 그 영유 아동기에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 단계에 성격 발달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릭슨은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 보이다시피 노년기 65세 이상까지도 다 전생의 발달을 통해서 성격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에릭슨은 프로이드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에릭슨은 이런 자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심리 사회 이론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학이 여기서는 우리 그 발달에서 봤던 그러한 나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아기 여기는 우리 발달에서 봤을 때는 0에서 2세까지는 영아기라 하고 그죠? 2세에서 7세까지가 유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달리 이름을 붙였어.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태어나서는 신뢰와 불신, 바로 이 신뢰와 불신이 바로 1차 양육자, 바로 생물학적 엄마가 되었던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든 어쨌든 그렇고 먹고 마시고 아까 배변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일관되게 그러한 욕구 충족이 되어지느냐. 프로이드의 용어를 빌려오자면 욕구 충족이 되어진다면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즉 1차 양육자로부터 방임되어지거나 학대를 받는다면 불신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신뢰와 불신이라는 것이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그 발달 단계가
관련해서 봤을 때 애착으로 얘기하자면은 안정애착을 형성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 애착 살펴봤지 않습니까? 애착 발달. 그래서 1차 양육자 사이에 안정애착이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1차 양육자의 그런 관계가 바로 심리적인 안전지대,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제가 그때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안전기지가 되어져서 그 다음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어진다 얘기하면서 제가 히말라야 등정하는 거 얘기하면서 베이스 캠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단계 만약에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안전기지가 형성되지 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불신이라 했는데 그 다음 단계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까 처음 봤을 때 성격이 일관적이다. 그리고 가서 볼까요? 일관적이다, 역동적이다 요걸 얘기를 하면서 발달에 있어서 아까 연속적이다, 누적적이다, 그리고 뭐 가역적이다 얘기하는 것하고 상당 부분이 어, 겹쳐진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이제 프로이드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에릭슨의 경우도 그렇고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격 발달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뢰냐 불신이냐에 따라 이것이 연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다음 단계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여기는 이제 갈등이라 얘기를 해놨는데 심리 사회적 갈등을 자아가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영향을 계속 연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걸 안전기지를 바탕으로 자율과 주도성, 건묘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소기의 중요한 정체감 형성 우리 정체감 형성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정체감 유실이냐 혼미냐 유해냐 뭐 성취냐 이런 거 봤었죠. 이런 것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경우에는 이 경우로 100%, 이 경우에는 이 경우로 100%, 이 경우에는 이 경우로 100% 간다는 뜻은 아니겠죠. 분명히 가역성도 있고, 그죠? 변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연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불신을 형성하게 되면, 즉 1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러한 그 1차 양육자가 심리적인 안정기지가 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점점 더 넓은 사회로 이렇게 적응하는 중에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그래서 정체감에서 역할 혼미라든지 그리고 학령기 초기 그러한 그 사회 적응에 있어서 도전적이라기보다는 뭔가 회피하고 도피하는 이런 경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성인기에는 소외감, 침체, 노는 게 절망 이런 식으로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뒤에서 에릭슨은 또 어떤 용어를 소개를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 얘기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란 것은 이 각 단계가 다 위기인 거예요. 신뢰를 형성할 것이냐, 불신을 형성할 것이냐, 자율이냐, 수치냐, 주도성이냐, 죄책감이냐. 특히 청소년기가 에릭슨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다른 발달 단계보다도 성격 형성에 있어서 정체감을 형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에 형성하냐 형성하지 못하냐 이러한 각각의 단계들이 다 하나의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는 전환점이다. 즉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하다. 즉 신뢰로 갈 수도 있지만 불신으로 갈 수도 있고 청소년기에 정체감 형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혼란으로 갈 수 있다. 즉 위기가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문장이 나오듯이 위기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갈등의 성공적인 타협은 갈등이란 용어는 아까 프로이드의 경우에도 갈등 나왔었어요. 에고가 갈등을 얼마만큼 잘 형성하느냐, 방어 기제를 통해서 얼마만큼 잘 형성하느냐, 잘 그 갈등을 해결하느냐, 형성이 아니라 해결이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이드의 경우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각 단계마다 갈등이라고 아까 심리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위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이런 갈등의 성공적인 해결 타협은 적응적 특성과 덜 적응적 특성을 모두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되 더 적응적인 특성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신뢰 대 불신이 있으면은 온전히 신뢰만 불신은 전혀 없이 온전히 신뢰만 이런 것이 적응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부적응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통합하되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획득하면 그 사람은 갈등과 관련되는 미래 사건에 대해 긍정적 정량성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게 성격 발달이라는 것이 성격 형성이라는 것이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라 얘기를 하면서 이 경우에 불신보다는 신뢰를 많이 형성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 수치나 의심보다는 자유를, 그리고 이 단계에서 자율이라면 주도성, 근면성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단계 신뢰 불신과 관련해서 애착에 있어서 안전 애착 유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재를 좀 휘리릭 좀 읽어 보겠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심리 사회적 위기라고 나옵니다. 그죠? 심리 사회적 위기 거기에서 첫째 줄부터 볼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시면 다섯째 줄 요 오른편 끝쪽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성공적인 타협은 적응적 특성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응적 특성과 덜 적응적 특성을 모두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되 다만 적응적 특성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람직하게 보이는 특성을 너무 많이 갖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세상을 반쪽만 보는 것과 같다.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위험과 불안을 예상하는 것도 환경에 적응하고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부적응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통합하되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획득하면 그 사람은 갈등과 관련되는 미래 사건에 대해 긍정적 정량성을 가지게 되고, 요거 아까 PPT 텍스트에서 본 거죠. 위기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발달과 관련해서 아까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유아기의 주 양육자로부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반응적인 양육을 받으면 세상이, 특히 관계가 예측 가능하다는 믿음, 즉 신뢰를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불신보다 신뢰가 우세하게 되면 희망, 다시 말해 세상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자신의 자율성, 아까 그 위에 단계가 제가 교재를 보겠습니다. PPT 돌아가지 않고 그 위에 단계 보면은 그 유아기 그 다음 단계가 초기 아동인데 2, 3세에 보면은 자율대 수치와 의심이라고 했죠. 그 자율성, 즉 그 다음 단계에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자, 두 번째,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 점성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점성설의 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 영어로는 에피제닉 프린스플이라고 외성의 원리라 그래요. 모든 발달은 출생 시에 이미 모든 변화가 준비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원칙이다. 자, 각 단계마다 심리 사회적 위기 해결은 아까 봤던 그런 전생의 발달 단계 각 단계마다 해결은 장차 찾아올 위기의 해결을 준비함을 의미한다. 위기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의 갈등 해결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마다 재현되고 다시 형성된다. 자, 이 두 번째 요거는 우리 메슬로의 그 욕구 이론에서 아래 욕구가 100%다 해결되면은 졸업하듯이 딱 끝나고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가 100% 해결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욕구가 생리에서 안전으로, 그리고 소속에서 자아 존중감으로 자기 실현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 다음 상위 단계로 가고, 또 어느 정도 해결되면 상위 단계로 가지만 상위 단계에 있다가도 하위 단계의 어떤 그런 욕구 해결해야 할 갈등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왔다가 일정 정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간다 했죠. 여기서도 바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봤던 이러한 발달, 심리 발달 단계가, 성격의 발달 단계가. 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심리 사회적 위기 해결은 장차 찾아올 위기 해결의 준비를 한다. 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 봤던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1차 양육자의 관계에서 뭐 바람직하게 바로 안전 애착 유형을 형성한다면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테고, 그런 신뢰가 되어진다면 다음 단계에 가서 자율적인, 수치와 의심이 아닌 자율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발달은 출생 시에 이미 모든 변화가 준비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점성설의 원리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에릭슨은 부적응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발달 단계별로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심리사회적 갈등이라는데 이걸 달리하면 이 과업이라는 거예요.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업 수행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부적응적이라 생각하는 거죠. 즉 각 발달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위기에 빠져 있으면 부적응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에릭슨의 이론 평가입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그리고 심리 사회적이었으니까 사회적 역할 중시한다. 뭐 점성성 이론에서 이미 발달 순서는 타고난다. 그런데 바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 째 아동기, 학령기 때는 바로 또래를 통해서 나중에 동료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 역할을 통해서 이 각각의 갈등, 달리하면은 위기 또는 과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성격 형성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자아를 강조한다. 그래서 자아 심리학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초두에 볼 때 프로이드와 다른 점이 전생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자아를 강조했다. 이 부분이 이제 프로이드와 다른 거죠. 프로이드는 이드의 그런 쾌락 원리에 따른 욕구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더 중심을 줬다면은 여기는 에릭슨은 자아의 사회적 역할에 더 중심을 두었다. 이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둘 다 뭐 정신분석 이론에 해당합니다만 두 번째 큰 성격 이론이 특성 이론 또는 특질 이론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특성 이론, 특질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